현역 의원들은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도전자들의 진입 장벽을 이렇게 철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법 체계가 유지되면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규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도저히 선거할 수 없으니까 이명 계약을 하거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계 은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일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고 예고드렸는데 약간 사정이 생겨서 오늘 또 녹화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는 과거 선거들을 돌아보면서 총선 전망과 그리고 우리 후보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큰 틀에서 내년 총선의 보조지표들을 좀 살펴보고 선거법상 가장 중요한 선거 자금의 키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 거시지표 위주로 내년 총선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거시지표는 야권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맥락과 행간을 짚어보면 결코 야권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총선이 펼쳐질 거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구조적 변화가 지난 4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조적인 지표들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 전망을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변수 중에 하나가 고령화가 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22년 12월 말 현재까지의 전국 평균 연령의 추이를 지금 이 그래프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출처는 우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출마자들 지역구를 분석할 때도 당연히 이런 기초 분석이 필요하고 역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시군구별로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작년 12월 현재 전국 평균 연령이 44.2세고요. 정확히 4년 전 대비 2.1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약 0.5세 약간 상회하는 평균 연령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이 평균 연령과 득표율 상관 분석을 회귀 분석한 그래프인데 예를 들면 경기도, 대한민국의 이제 축소판이 경기도잖아요. 31개 시군이 있고 도농복합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가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를 예로 들면 2020년 총선 경기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과 관련해서 평균 연령이 1세 높은 지역일수록 파란색 그 점들이 이제 민주당 계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었죠. 두 당의 득표율의 이 분포도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서 평균 연령이 1세 높은 지역일수록 민주당 계열의 득표율은 0.8%포인트 낮아지고 반대로 미래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정당 득표율은 평균 연령이 1세 높아질수록 평균 1.1%포인트 득표율이 높아지더라. 즉,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해서 지역구도, 계급구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대구도와 보조지표인 이 평균 연령과 득표율 간에 상당히 유의한 어떤 상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드린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연령이 연평균 약 0.5세씩 높아지고 있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안정희구적이고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4년 전 대비 내년 총선 기준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 계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6 정도의 이미 그 손실이 발생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플러스 2 정도의 득표율 상승 요인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구조적인 어떤 하나의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구도가 이제 세대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대선에서도 뭐 또렷이 확인이 됐지만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 이제 세대별 지지율을 10년 전 18대 대선과 20대 대선 두 지지율을 지금 이제 비교 분석을 해놓은 건데 작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40, 50대에서 강세를 보였고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한 걸로 나타났고요. 20, 30대는 뭐 거의 이제 비슷한 젠더 구도는 심각했지만 어쨌든 20, 30대에서는 거의 유사한 지지를 얻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2012년 20대가 작년에는 30대였죠. 딱 10년 차이니까 거의 동일 집단입니다. 10년 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청년들의 지지율이 66%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46%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30대가 지금 40대가 됐는데 약 7% 지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약 61%에 머물렀고요. 40대는 뭐 큰 차이가 없고 50대는 이제 60대 이상으로 이제 병합되면서 정확히 이제 그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구가 4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 선거에 어느 정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 즉 바꿔 말하면 2020년 총선에서 만약에 51대 49의 접전 구도의 선거구였다면 지금 4년 사이에 이미 이 고령화로 인해서 거의 만약에 민주당 후보 51%를 득표했었다면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거나 오히려 열세, 약간의 열세로 돌아섰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특히 이 저출생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진보 진영 계열의 후보들은 계속 갈수록 더 힘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구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에 기반해서 작년 대선에서 출구조사 기준으로 40, 50대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인 40, 50대와 60대의 투표율과 선거인수, 뭐 투표율 그리고 득표수 추정치들을 고려하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4050에서 약 270만 표 앞선 걸로 계산이 되고요.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 어르신 그룹에서 약 500만 표를 얻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큰 표차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쇄하려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20, 30대에서 얼마나 득표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선거의 거의 이제 핵심 상수로 자리매김한 투표율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왼쪽 편에는 2004년 총선부터 작년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의 세대별 투표율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 투표율과 민주당, 국민의힘의 어떤 과반 이상 승리를 했던 선거에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 녹색 음영이 들어간 선거, 2004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죠. 2004년에 153석인 거뒀죠. 2018년에는 뭐 헌정사 지방선거 이후에 최대 승리를 압승을 거뒀고요. 2020년 총선 역시 1960년 제5대 총선 이후에 최대 의석을 얻은, 정말 60년 만에 최대 압승을 거둔 선거였죠, 민주당이. 이 세 선거의 공통점이 투표율이 60%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대 민주당의 주력 지지 그룹인 40대 투표율도 60% 안팎으로 매우 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홍색인가요? 이 음영이 들어간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의 이 네 선거의 특징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선거입니다. 이 선거들의 특징을 보시면 투표율이 다 60%를 밑돌았고 50% 안팎을 기록했고요. 특히 40대 투표율을 보면 역시 50% 안팎. 작년 지방선거 때는 45%에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과 양당의 어떤 그 선거 결과를 좀 대비를 해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 세 차례 선거는 전체 투표율이 60%대를 기록했고 40대 주력 지지 기반이 40대 투표율 역시 60% 안팎으로 상당히 선방했던 선거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이 네 차례의 선거는 전체 투표율이 40~50%대에 머물렀고 40대 투표율도 역시 전체 평균에 유사한 40~50%에 머물렀다라는 이 어떤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작년 지방선거 때 우측 표는 작년 2020년 총선 대비 2022년 지방선거의 세대별 남녀 그룹별의 투표율 하락폭을 나타낸 겁니다. 모든 전 세대에서 남녀 불문하고 투표율이 다 하락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주력 지지 기반인 40~50대의 투표율 하락폭이 약 40대는 약 19%포인트 하락했고요. 50대는 약 16%포인트 평균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60대, 70대도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훨씬 적습니다. 20, 30대는 20% 안팎의 더 큰 이제 하락폭을 보였고 이 투표율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이게 어떤 대안이나 새로운 기대감을 정치권이 주지 못한다라면 내년 투표율이 작년 지방선거 수준 또는 약간을 상회하거나 또는 밑돌 수도 있겠다. 그래서 투표율이 50% 초중반에 그친다라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투표율이 60%를 돌파해서 2020년 총선처럼 60% 중반 수준까지 간다라면 당연히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각 정당이 과연 지지층 플러스 중간층의 투표 의지를 어떻게 더 독려할 수 있을 거냐, 동기부여를 할 거냐, 이게 각 당에 주어진 큰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내년 총선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어떤 여론 지형 그리고 기타 변수들을 좀 살펴서 종합을 해보면 자, 2020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253개 지역구의 득표율을 따져보면 49.9 대 41.5, 불과 8.4%포인트 차로 의석수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났죠. 그게 이제 소선거 구제의 특성인데, 이 당시에 총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이 약 55%였고요. 그게 이제 진보정당으로 분산되면서 민주당이 49.9를 얻었는데 통합당도 40%대 굉장히 선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시지표에 대해서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선 직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긍정률보다 새누리당 국민의힘은 최소 플러스 5%포인트 이상의 지역구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5월 4주차 현재 공표조사 평균 긍정률이 대략 39%인데 거기에 대략 5% 정도를 플러스 해준다라면 40 중반 정도를 지금 득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선거라는 건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정도 수준의 민주당이 불리한 어떤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특히 오늘 살펴본 고령화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벌써 1, 2 정도의 어떤 구조적 변화가 지금 발생했다. 특히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인데
투표율이 하락하면 국민의힘,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할 거고,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이제 이 변수는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신당 창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은 뭐 내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어떤 이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신당 창당이나 또 지지층 간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불리한 변수로 작용이 되고 예상이 되고, 특히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 공표되고 있는 모든 조사는 투표율이 적용되지 않은 인구 비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라면 당연히 투표율을 보정해서 지표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어서 모든 기관이 그냥 인구 비례로 적용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되고 있는 모든 선거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선거 여론조사에는 현재 진보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 투표 마감 이후에 발표하는 저희가 2009년부터 해오고 있는 예측조사는, 그러니까 투표 마감 이후에 발표하는 조사는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보정을 해서 예측치를 발표해 왔는데, 어쨌든 투표 마감 전에는 모든 기관이 다 인구 비례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 조사에는 상시적인 진보 편향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파 또는 뭐 어느 후보가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더 제시하고 주도할 거냐. 두 번째로 누가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투표를 해 마라, 투표를 하면 누굴 찍어라고 계속 고민을 할 이 중간층을 기대감을 누가 더 충족시킬 거냐.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각 정당이 이제 쇄신 공천, 혁신 공천을 이제 주도하려고 할 텐데, 어느 당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 공천을 단행할 거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중간층의 기대감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뭐 모든 선거의 운명을 가를 상수로 이제 투표율이 지금 자리매김한 상태인데, 누가 더 자기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독려하고 제공할 수 있느냐. 또 1,400만 청년 대군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할 거냐. 이게 앞으로 이제 각 정파의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선거를 치러오면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우리 후보님들의 필승 전략을 당 차원에서 제공한 정당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특별한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고, 정말 우리 후보님들 현장에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죽자사자 그 캠페인을 하는데, 위에서 사고 한 방 터지면 그냥 백약이 무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이제 비근한 사례들을 우리가 목도를 해왔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후보님들은 스스로 필승 전략을 도출하고 자력 갱생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나당선 후보님이 역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데이터 리더십입니다. 데이터 리더십이란 제가 가장 강조하는 전략적 기조 중에 하나인데, 주관과 직관을 과감히 버리고 데이터로 확인된 가치만을 일관되게 전략의 중심에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관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데이터에 기반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그건 제가 뭐 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정말 생생한 어떤 경험칙을 토대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있는데 한 방에 끝내는 당선 지침서, 이 책에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더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두 선거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19대 총선 때 당선자 300명 중에 재산 등록 꼴찌 마이너스 1억 1천.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들 이제 마지막 그
3장에서 이제 선거자금 문제를 제가 좀 다뤄볼 건데요. 지금 우리 특히 도전자분들이 제일 지금 현실적인 애로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아, 저분은 뭐 졌는데 돈이 많으시죠? 이 현실적으로 정말 자금 문제가 가장 곤혹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일 텐데, 예를 들면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들은 작년에 3억까지 모금을 할 수 있었고요. 후원회를 통해서. 올해 1억 5천, 내년에 또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막강한 유급 사단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비유하기를 현직 국회의원은 이미 마라톤에 비유하면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우리 도전자분들은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 정도의 그런 큰 어떤 이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총선에서는 가장 가난한 후보를 제가 담당을 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00명 중에 재산 등록 1위, 예전 정몽준 회장 다음으로 아마 역대 2위, 안철수 의원이 있군요. 역대 3위의 재산을 갖고 있던, 무려 2,700억 정도 재산 등록을 한 이 극과 극의 두 후보를 제가 이제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그 분들의 전략적 기조를 바로 이 데이터 리더십에 입각해서 관철을 했고, 실제 그런 기적을 썼던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한 19대 총선, 그 주인공이 바로 통합진보당 강동원 당선인입니다. 이분이 재산 등록 1억 1천, 마이너스 1억 1천으로 꼴찌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으로 선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마세요. 돈으로 선거하고 돈으로 정치할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이 다 유리한 위치에 있겠죠. 근데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조직력도 막강하고 하더라도 이런 기적, 이변을 쓸 수 있는 사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전자님들 돈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이런 어떤 선례를 벤치마킹 하면서 치열하게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19대 총선 전국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민주당 현역을 꺾은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올 4월에 전주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거기는 민주당 귀책사유의 보궐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무공천했죠. 여기는 민주당 3선 현역, 당시 현역 이강래 의원하고 맞짱을 떠서 정말 기적을 일군 사례인데,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2011년 11월 말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뭐 이분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었고, 내 운명을 당신에게 맡기고 가겠소 라고 그냥 강남 고속터미널 가셔서 버스 타고 내려가셨는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또 남원 순창의 어떤 민심이 어떤지 일단 저희가 알아야 이제 판을 짜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에게도 말씀을 안 드리고 2011년 12월 2일, 3일 이틀간 조용히 민심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여기 이 그래프 3개에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데, 역시 정당 지지도는 뭐 호남 민주당 텃밭이니까 민주당 51.2, 통합진보당 12. 뭐 거의 뭐 민주당이 4배 이상 압도를 했고요. 반면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3선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긍정률이 34 정도, 부정이 57 정도였습니다. 부정률이 1.7배 높은 상태였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 후보님들이 지표조사할 때 반드시 이 항목을 살펴서 현직 의원에 대한 민심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강래 의원이 4선에 출마할 경우 지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제 지지도 지수라는 건데, 지지하겠다 18, 바꿔야 된다가 무려 70%에 육박했습니다. 교체 지수가 3.8배 가량 높았어요. 잡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내부 판단을 하고 이제 전략 수립에 돌입했고, 결국
우측은 이제 개표 결과입니다. 6.6%포인트 차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가 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꺾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방송 3사 출구조사, 그 당시 발표했던 선거일 발표됐던 조사인데 2%포인트 차로 나왔고요. 이건 저희가 발표한 당일날 예측조사인데 6%포인트. 그러니까 출구조사보다 저희 예측조사가 오히려 실제 선거 결과에 더 부합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유급 선거 사무원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남원 순창이 뭐 우리 서울 면적보다 더 넓은 광대한 방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이변을 쓴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김병관 당선인 사례입니다. 300명 당선인 중 재산 등록 2,700억대, 뭐 단연 1위를 기록했던 20대 총선의 경기 분당갑 김병관 당선인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핵심 키워드가 데이터 리더십이잖아요. 그리고 분당갑은 분당갑 선거구가 생긴 이래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야말로 천당보다 좋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2016년 초에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도입되면서 김병관 웹젠 이사장이었죠.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청년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됩니다. 영입 인재죠. 그런데 당시 이제 실제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호남에 이제 녹색 돌풍이 예사롭지 않은 때였죠. 그래서 2월 중순까지 2월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에서는 호남의 녹색 돌풍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향인 익산이나 정읍으로 내려가서 저지선을 철하라고 강하게 권유할 때였습니다. 제가 설 직전에 만나서 우리 김병관 후보에게 귀하의 캐릭터는 호남이 아니라 동작 또는 분당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결국 하루 만에 결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정치 초년생으로서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2월 18, 19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표본수 500명의 이제 지표조사를 통해서 분당갑의 민심을 좀 살펴봤는데, 당시 이제 현역은 이종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권역세,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냈던 권역세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 경선에 도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김병관 단수 후보로 나중에 공천을 받고요. 이 세 분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병관 후보가 비록 오차범위 안팎이지만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권역세 후보와 이종훈 의원과 김병관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이종훈 현역 의원에게는 약 5%포인트 좀 열세를 보였고, 권역세 후보하고의 양자 대결에서는 약 3.5%포인트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 민심에 김병관 후보 정도의 어떤 프로필과 캐릭터라면 분당갑에서 역사를 한번 써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어떤 자체 판단으로 우리 김병관 비대위원에게 전북이 아닌 분당 출마를 제안했고, 후보가 딱 하루 만에 결단을 한 겁니다. 분당 출마를 제안한 거는 이제 당시 웹젠이 판교에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고, 뭐 그런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분당갑을 출마했고, 천당보다 좋다는 분당의 벽을 넘은 거죠. 정당 지지도는 뭐 39대 32, 한 7%포인트 정도 열세였고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봤던 게 바로 프레임 공감도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뭐 진박 간별 뭐 정말 그 선거판에서 근자에 보기 드문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고,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선거 기조는 야당 심판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실정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우리 국민의당은 기득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각 정당이 주장하는 세 가지 어떤 프레임의 공감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새누리당의 야당 심판론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실정 심판론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표라면 우리가 분당에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겠다 해서 후보가 분당 출마를 결단하고 출마해서 이변을 쓴 건데요. 20대 당선인 재산 등록 중 2,341억, 2,700억이 아니라 2,341억으로 300명 중 단연 으뜸을 기록했습니다. 92년 14대 총선 분당 지역구가 생긴 이래 24년 만에 민주당이 최초로 분당갑에 깃발을 꽂은 이변이었죠. 20대 총선 기억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차이로 20대 국회에 원내 1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결정이 되는데 새누리당의 난공불락이던 분당갑에서 김병관 후보가 정말 어떤 이변을 쓰면서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제 권역세 38.5, 김병관 47.0,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염호봉 후보가 이제 완주하면서 14.5%를 득표했는데,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없었다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쟁력이 있고 캠페인을 잘해도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이 7이고 뭐 그 주체적인 어떤 능력이 3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이제 행운까지 겹치면서 결국 김병관 후보가 분당에 최초로 깃발을 꽂은 그런 큰 사건이었다. 이 당시 이제 20대 총선 직전에 이제 그 정치권의 상황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그 노이즈가 극심했습니다. 거의 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 평론가 할 것 없이 거의 뭐 이미 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의 150 내지 180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던 때였고, 그런 데이터가 넘쳐날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관 후보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넘겨보지 못했던 분당갑에 출마를 결단했다라는 것은 정치 초년생치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 결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3월 2일 신동아 기사를 보면요, 새누리당 최저 150에서 최고 208석, 민주당 59에서 110석, 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난무할 때였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새누리 151, 더민주 107석 정도 이런 예측이 난무했습니다. 당일날 전날까지도 뭐 새누리당이 어떤 기관 대표는 선거 전날 공식적으로 자기네 의석 전망을 밝힌다면서 새누리 155에서 170, 더민주 90에서 105, 뭐 이런 예측들이 난무했고,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23, 새누리 122. 근데 이 선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런 정말 완전히 이미 선거를 하기도 전에 완전히 기울어진 이 선거판에서 김병관 후보, 또 오늘 다른 사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같은 선거에서 강남을의 전현희 후보 사례도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선거에 용감하게 출마를 했고 결국 두 분 다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렇게 엄청난 노이즈에 빠져 있고 확증 편향이 정말 전국을 강타할 때, 그분들에게 강남을과 분당갑을 저희가 제안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거시지표, 미시지표, 그리고 어떤 맥락과 행간 등을 이제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건데, 제가 주장한 건 그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2012년 대선 직전에 11월부터 12월 19일까지 조사한 7만 6천 명의 표본을 통합해서 낸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제 지지율이 47.8 대 47.4 팽팽했는데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총선 직전 3천 명의 전국당이 조사를 해서 계층별로 지지율 등
등락폭을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 12%포인트 하락이고요. 자기 지지율보다. 특히 모든 세대에서 거의 두 자릿수 하락한 데다가 특히 여성 40대 수도권 특히 보수정당 지지 강도가 강한 전업주부층에서도 무려 15%포인트 하락했더라.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어떤 보여준 공천 행태 등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150에서 180석을 득표한다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실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의석수 예측치가 120석, 120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3사 출구조사보다 오차가 적었고요. 전국 득표율 역시 출구조사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 자체 어떤 지표와 판을 보는 어떤 이 판단력으로 그 두 분에게 그런 지역 출마를 권유했고 결국 이변을 쓴 사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그 큰 전국 단위의 선거판을 흐르는 어떤 거시지표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미시지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맥락과 행간 그리고 어떤 전략가의 판단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런 놀라운 역이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내년 총선을 도모하시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판을 제대로 읽어야 이기는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 선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앞에 두 사례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처럼 최소한 지표조사를 하고 판을 읽고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추격을 펼쳐야 되는지 그리고 현역 의원이나 상대방 경쟁자에 대한 민심의 어떤 평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당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 거시지표와 미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여론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그 선거 끝나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전략을 담당했던 후배가 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형님 정말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보는 판대로 후보와 캠프를 우리가 케어했는데 만약에 정반대의 결과 실제 그 당시에 난무하던 그런 상황의 결과가 나온다라면 정말 우리가 쥐구멍을 찾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할 때 승률을 높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전략적 판단은 전략가에게 맡기셔라.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선 캠프도요, 정말 주먹구구식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캠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 정치 3단, 5단쯤 됩니다. 그래서 명함에 들어갈 슬로건 한 줄 정하는데도 100이면 100 다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자칭 백전노장들이 많죠. 그래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좋은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전략가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캠프가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정말 허공을 헤매다가 선거가 끝날 수도 있다. 제가 200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거 자금을 관리한 액수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넘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원의 210억을 제가 관리했고요. 2007년 대선 때 선거 비용 400억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제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고 기타 광역단체장, 교육감 선거 등등 대략 합치면 1,000억이 좀 넘을 텐데 제 이름이 일원이잖아요. 일원. 이 회계는 단 1원만 오차가 있어도 마감을 칠 수 없고 1원에 어떤 허점이 생기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액수에 따라서. 제가 2002년 대선 자금 사건 때는 중수부에 대략 6개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돈내 8촌까지 다 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톨의 하자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또 총선 특강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00억 이상을 관리하면서 단 한 푼의 어떤 사고도 없고 정말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기본 원칙은 뭐냐면 100% 계좌이체 또는 선거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입출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허점이 발생할 수 없죠. 근데 혹간에 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그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도전자분들, 뭐 현역 의원들은 돈 걱정 뭐 없잖아요. 돈 걱정할 필요 없고, 문제는 우리 현역 의원, 아니 도전자분들인데, 지금 선거 공영제가 상당히 지금 현실화되면서 대략 1억 안팎이면 경선 본선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눈 크게 뜨시고 귀 여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금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토대로 내년 총선에 우리 후보님들의 수입과 지출의 주요한 예산서를 제가 좀 간략하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2020년 총선 때 한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보전금이 1억 2,7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비용 보전금은 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가 엄격한 실사를 거쳐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데, 어쨌든 한 후보자 평균 1억 2,700. 물론 이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분은 전액 반환을 해주고요. 낙선했지만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분은 이제 절반만 해줍니다. 어쨌든 1억 2,700 정도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이 1,500만 원이잖아요. 아시죠? 네, 1,500만 원은 역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반환해 줍니다. 용어로는 반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한 직후에 바로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후원회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이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상한회까지 다 모금한다라고 가정하면 보전금과 반환금 포함해서 약 2억 9,200만 원의 공적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선거 비용이 21대 총선 2020년 총선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선거 비용 제한액이 1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선거구가 조정되거나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또 읍면동이 통폐합되는 지역들이 좀 있거나 신설동이 생기는 지역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 총액 기준으로는 아마 전국 평균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를 고려해서 약간 상회하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평균치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거비용, 선관위가 공고하는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마지노선입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거나 초과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선거비용 제한액은 무조건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1억 8,200 맥시멈으로 일단 지출액을 잡았고요. 후원에도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뭐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유급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비용 포함해서 자체 경비를 대략 한 2천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이 9천 정도 남습니다. 저걸로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경선 비용, 뭐 기타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여론조사나 이런 비용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할 겁니다. 특히 경선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이제 이 정치자금 이제 지출 예산이 좀 늘어날 텐데, 그래서 대략 5천 내지 1억 정도의 추가 자산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특히 선거 비용 부분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2004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내년 총선이 이제 20년째 예비후보자 제도가 적용이 되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선거운동 방법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금 뭐 소셜미디어는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지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방식은 90년대나 지금이나 토시 한 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제한액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경선 비용이 경선이 치열해서 경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5천 내지 1억 정도의 추가 자산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예산서를 아주 꼼꼼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자, 요약하면 이 비현실적인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고려해서 이 선거자금 예산서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먹국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거의 정기 은퇴의 지름길이다. 그 정도로 이 정치관계법이 정말 엄격하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세 번째로 예산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뭐 내가 이번에 3억으로 선거를 치러야지라고 해서 계획서는 세웠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달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면 중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선거비용 제한액은 반드시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위반하면 전부 다 페널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복합선거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치자금이 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선거구 특성상 대략 정말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른다면 3억 안팎 또는 경선 비용이나 정치자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대략 4억 이내에서 내가 내년 총선을 도모한다 라고 가정하시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내가 조달할 거냐를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예산서를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 비용이 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억 8,200의 선거 비용 제한액 내에서 지금 이 선거 비용이라는 한 장의 슬라이드에 있는 이 항목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허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선거 운동을 그 예산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 구도나 아니면 지역구 특성들을 고려해서 취사 선택해서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선거법이 허용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한 권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게 다 선거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여기는 보전되지 않는 비용이 있고 보전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보전되지 않는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 비용은 일단 예비 후보자와 관련된 수당 실비나 선거운동 비용은 전액 보전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때 수행원 등 수행원들을 10명까지 이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 예비 후보 기간에는 보전되지 않고요. 또 우리 후보자 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1,000원 이하의 음료, 3,000원 이하의 다과를 제공할 수 있고, 유일하게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거사무소 내방객들에게 1,000원 이하 음료, 3,000원 이하 다과, 김밥이나 뭐 과일, 이런 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제공할 수 있는데 대신에 선거 비용에 포함은 하되 보전은 해주지 않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후보자 기간이 107일입니다. 본선이 13일, 그래서 120일을 이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107일 동안, 자, 12월 12일 발빠른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실 텐데,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선거사무원 2명까지 유급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당 실비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는 1일 기준으로 12만 5천 원, 선거사무원은 7만 원에서 지금 8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암산 잘하는 우리 나당선 후보님, 12만 5천 원 곱하기 107을 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회계 책임자 2 더하기 선거사무원 8만 5천 원 곱하기 107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6, 7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억 8,200이 선거비용 제한액인데,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예비후보자 때 4명의 유급 직원을 다 채용해서 수당실비를 주면 우리 후보님들이 본선에 가서
벽보를 붙이지 못하거나 유세차를 돌리지 못하거나 뭐 공부를 포기하거나 이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법 체계가 유지되면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의 제기를. 현역 의원들은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 도전자들의 진입 장벽을 이렇게 철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도저히 선거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임용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안 들키면 관계없는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계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비현실적인 법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도전자들을 거의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신인이나 도전자들께서 국회에 입성하시면 이런 비현실적인 조항부터 때려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현역 의원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참 암울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선거구 특성에 맞도록 예산서를 정교하게 짜야 되는데 수당 실비를 줄 수 있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뭐 매수 수량이나 규격 제한 없이 외벽 간판, 현판, 현수막을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요. 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기타 우리 예비후보자가 착용하는 뭐 어깨띠, SNS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이 문자 메시지 비용이 뭐 보통 총선 한번 치르면 몇 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어쨌든 그런 비용, 뭐 기타 소셜 미디어 비용, 홈페이지 이런 비용이 다 선거 비용에 해당되는데 단 한 푼도 보전되지 않는 항목이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통상 가격으로 이 비용을 집행했다라면 전액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비 기간 동안의 선거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고요. 본선 때 어쨌든 이제 본선에서 결국 당선이 돼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표가 최종적으로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짜셔야 되고 이 본선 때 수당 실비 기타 선거운동 비용은 거의 다 전액 보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전받은 한 후보자 평균 2020년 총선 후보들의 보전금이 평균 1억 2,700이었다. 그리고 기타금까지 약 1억 4,200 정도를 보전 반환 받았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더 정교하게 짜면 이보다 보전 비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서를 잘 짜셔야 됩니다. 선거 비용이 아닌 이제 공식적인 그 법적 명칭은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 그냥 줄여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 선거 비용 제한 효과 무관하게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역시 거의 모든 항목이 여기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치자금 중에서 선거 끝나고 반환되는 비용이 있고 이제 소실되는 비용이 있는데 왼쪽에 반환되는 정치자금은 기탁금, 뭐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면 전액, 뭐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반환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득표율과 무관하게 이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작한 모든 후보자에게 다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출마자들 중에 이제 장애인 후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활동 보조인을 한 명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유급 선거사무 관계자와 무관하게 추가로 활동 보조인을 한 명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득표율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자에게 활동 보조인 수당 실비를 반환해준다. 반면에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뭐 공천이나 경선 관련 비용, 기타 기획사 컨설팅료, 뭐 정책 공약 개발비,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들은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게 선거 여론조사는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차례의 비용은 정치자금 과목으로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5번을 했다. 경선이 치열해서 조사가 뭐 한 차례 더 초과됐다. 그러면 그 초과된 한 차례의 비용은 앞에 선거 비용에 강제 산입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 후보님들이 아까 앞에서 데이터 리더십 설명하면서 그 지표조사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전략을 짜려면 미리 판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그런 작업들이 정제 작업들이 서둘러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는 본선까지 4차례 이내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정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요약하면 정치자금은 선거비용 제한효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용도 다 회계장부에 기장이 되고 선거계좌를 통해서 지출이 돼야 되고 사후 회계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인지도조사나 전략수립을 위한 지표조사는 12월 12일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는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조사도 가능한데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고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끝이 다 보이는데요. 이 선거회계가 굉장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고시 공부하듯 통달해서 선거에 임하더라도 절대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원칙을 잘 기억하고 실무자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안내를 하시면 될 텐데, 일단 모든 뭐 선거회계뿐만이 아니라 기업회계도 마찬가지고 뭐 가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돼야 이 마감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선거 계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총선거 관련된 선거 계좌를 반드시 신규로 한 개를 개설하십시오. 신규입니다. 기존에 쓰던 걸 쓰면 다 페널티가 있어요. 기본 뭐 600만 원 이하 벌금, 뭐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선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더 바빠지기 전에 선거사무소, 준비사무소 설치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출마 예정자 명의의 수입 지출 겸용 선거 계좌를 하나를 개설하시고, 그걸 개설하면서 체크카드 2장, 필요하니까 그냥 2장 하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한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게 선거준비사무소를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뭐 관리비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이제 가장 첫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된 비용의 어떤 지출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새롭게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선거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하고 그 선거용 계좌로 미리 개설한 계좌를 해서 뭐 그 건물주나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렌탈료나 이런 것들이 계좌이체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 자금의 수익과 지출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때 이제 수행원 등 10명 이내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전통시장에 가서 뭐 떡집이나 이런 문방구에 가서 뭐 이런 걸 구입할 때 그걸 계좌이체 한다고 하면 좀 오히려 더 불필요하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보팀 하나, 캠프 회계 책임자 1장. 그래서 2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액 다 계좌이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억, 수천억도 가능하다. 반드시 이 원칙을 기억하고 준수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선거용 계좌를 개설하면 지금 평소 사용하던 우리 후보자 명의의 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선거용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거 계좌를 개설한 그 시점부터 선거 끝난 마지막 그 정산한 내역까지가 내년 총선 이후에 20일 안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하고 30일까지 종합 회계 보고를 할 때 그 내역과 증빙 서류가 다 첨부가 돼서 선관위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까지 다 복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직후에는 이제 회계 책임자를 선임 신고하고 그동안 우리 후보님들이 관리하던 그런 선 지출 관련된 증빙 서류나 통장, 뭐 모든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선임 신고한 회계 책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계 책임자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장해야 됩니다. 모든 이제 법적 권한과 책임이 회계 책임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역시 그거 위반하고 후보님이 뭐 회계 책임자를 좀 못 믿거나 아니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회계 책임자를 선임 신고한 이후에는 모든 전권을 실무적 전권을 회계 책임자에게 위임해야 된다. 이 선거 자금 관련 지금 선거비용 제한액 부분 말씀드렸고 그 비용 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치르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캠페인에 주력할 건지를 잘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선거비용 제한액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이면 계약을 하거나 뭐 일명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들이 발각돼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21대 총선 당선자 중에 벌써 이제 4명의 당선 무효 피선거권 상실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바로 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이 비공식적 지출 등이 이제 적발이 돼서 들켜서 결국 당선 무효에 이른 사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보면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 무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조항을 법조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21대 총선 전국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8,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2억이라고 치면 2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 나당선 후보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2억에 2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만 원. 단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 공직선거에 나서는 분들에게는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고 이런 엄격한 법조항으로 이미 어렵게 당선된 분들이 정말 당선 무효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올 6월 기사인데요. 이분들이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에 나왔고요. 실명을 거론해도 관계없습니다. 청주인가 그렇죠?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정정순 의원이 총선 회계 부정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됐고 이제 보궐선거를 했죠. 회계 책임자가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급사원이 아닌 비공식 방식으로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그리고 1,600여만 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금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오른쪽 당선 무효 사례는 이제 경기도 지역이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선규 의원 사례입니다. 김선규 의원 당사자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역시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선거 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만 원 정도의 지출을 누락한 혐의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결국 회계 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선거법이 정말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염두에 두고 예산서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선거를 치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비현실적인 예산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엄마들 가계부 작성하듯이 예산서를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그 자금 전체 내가 소요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으면 그 자금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건지도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장 회계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런 선거 회계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구하기가 특히 도전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구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내년 6월 그러니까 총선 4월 끝나고 선거비용 보전 청구 그다음에 종합회계보고 그리고 선관위 실사를 거치고 60일 후에 선거비용 보전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면 이제 외상값이나 후보 자산 반환해주고 최종 회계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6월 말까지 회계 업무를 실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참모를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직장이나 다른 사유로 뭐 총선 끝나고 바로 어딘가로 떠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총선 전에 중간에 교체해야 된다는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뭐 회계 책임자 또 교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수입출 내역을 다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런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 최소한 6월 말까지 우리 후보님들의 이 회계 실무를 전담할 믿을 수 있는 꼼꼼한 사람을 빨리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확보해서 이분들에게는 실무적으로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실무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 실전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 후원회나 선거자금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선거자금 펀드는 예전에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 검색하시면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고요. 후원회 역시 후원의 대표자, 회장을 누구로 선임할 건지, 그다음에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할 건지. 예를 들면 나에게 단 1만 원이라도 소액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라면 또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펀드는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선거 끝나고 뭐 정기금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이제 반환하면 되는데 그건 차입이죠. 어쨌든 후원금이나 선거 자금 펀드를 단돈 10,000원이라도 나한테 응원해 준 사람이라면 그분은 다른 일반 유권자와는 매우 다른 굉장히 각별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이런 구체적인 미션을 좀 도와달라고 그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협조가 가능한 용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전자분들이 이런 조직력도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산 선거비용 예산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필수적 캠페인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적정 시점에 해야 될 필수적 캠페인에 적정 예산을 투입해서 캠페인을 전개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 정치의 숲이 이제 격동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유익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제 프로젝트 2개를 시작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안희론의 총선 전략 그리고 우리 정치의 숲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방송이 된 신정연의 청년 내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여나 야나 우리 청년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고 결국 모든 선거에 운명을 청년들이 가르게 될 텐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청년 정치가들이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신정연 전 경기도의원이죠. 이분이 호스트를 맡아서 지금 우리 출마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뭔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스토리, 청년들의 비전,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저도 지난 그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심찬 프로젝트, 특히 우리 출마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우리 정치의 숲에 응원을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다 누르셨죠? 거기에 댓글과 공유까지.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턱 내겠습니다. 어떻게 낼지는 이제 제가 특강을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당이나 선관위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기획사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이제 그런 보너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10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관위 시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이 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변혁에 대한 민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변화, 체인지. 거기에 G자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찬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열망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침잠해 있고 우울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이나 또는 청년이나 지금 각 거대 정당들이 부족한 그런 어떤 계층에 눈맞춤 할 수 있다라면 큰 기회, 정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에 꿈틀거리는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 그걸 여러분들이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총선을 접목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다른 유명한 전문가가 쓰신 책인데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 제1의 법칙이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걸 저자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자들의 그런 조언을 실전에 접목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이제 구사했던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최초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